노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시간이 많아 좋겠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하루가 길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는다는 건 곧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계획 없는 시간은 오히려 삶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첫째, 시간이 많다는 말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아침 눈 뜨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유난히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시간 많아서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는 건 의외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선요. 무엇보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오래될수록 그 시간은 점점 무력감과 고립감으로 변해갑니다. 너무 한가해서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노년의 시간은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는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에게 연락할 이유도 없는 날이 3일, 일주일, 한 달로 길어질 때 남는 시간은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젊었을 땐 시간은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하루 한 번 친구와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TV 채널만 돌리고 혼자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스스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시간은 나를 방치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에서 2개월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생각보다 빨리 무료함과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일 중심의 삶을 살아온 분들일수록 시간이 비었을 때 정체성마저 흔들립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런 질문이 매일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65세 은퇴 후 85세까지 살면 7,300일이 남습니다. 이 20년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채워야 할 7,000번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흘려보낸다면 시간은 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무너뜨립니다. 가장 위험한 노후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루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시간은 채워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려면 일정, 목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일정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있어야 소비가 의미를 가지며 관계가 있어야 시간이 흐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내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이 많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살만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준비 안 하면 다시 은퇴 못합니다. 은퇴는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다만 예전처럼 경력직으로가 아니라 생계형으로 돌아옵니다. 노후에 다시 일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되는 인생의 굴곡이라는 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45.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계획된 은퇴 후 활동이 아닙니다. 연금이 부족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며
병원비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1에서 2년 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건강, 기술, 체력, 기억력 등 모든 게 조금씩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전혀 다른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냉정합니다. 체력 떨어진 고령자, 기술 바뀐 업종,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지원자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의점, 마트, 주차요원, 식당 보조 같은 단순 노동으로 밀려납니다. 임금은 최저 수준, 근무 시간은 길고 휴식은 적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점입니다. 노년의 재은퇴는 현실에선 드물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계 때문에 일하기 시작한 이상 돈이 모이면 그만두지라는 생각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속 일해야 할 새 고정비가 생기고 몸은 점점 고되고 정신적으로는 더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은퇴는 돈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만 가능한 특권이 됩니다. 혹은 덜 써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한번 은퇴로 끝내고 싶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재은퇴 없이 은퇴를 마무리하려면 단지 돈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소득을 남겨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료, 배당 등 금액의 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노후에 맞는 소비 습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 불필요한 고정비, 중복되는 보험. 줄일 수 없는 건 인정하고 줄일 수 있는 걸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내 삶이 유지된다는 안정감. 이는 통장의 숫자보다 생활을 설계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은퇴 후에 다시 일하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면 그건 건강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수면 부족, 정서적 박탈감.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적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일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다시 소득이 끊기고 그 악순환은 다시 파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엔 잠깐 일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노후에 다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월급도 적고 누가 나를 대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은 실제 재취업한 60에서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일은 생계뿐 아니라 정신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다시 은퇴 못하는 인생, 그건 계획 없이 멈췄다가 다시 끌려 나오는 삶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끝이지만 준비 안 된 은퇴는 다시 시작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당신의 은퇴가 한 번으로 끝나길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30년 못 채우면 바닥입니다. 은퇴 후 몇 년을 살 것 같으신가요? 평균 수명으로 보면 30년쯤 더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곧 360개월간 매달 쓰게 될 생활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돈을 모아놓은 걸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돈을 어떻게 막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30년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수명은 83세가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 50%의 기준점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그럼 은퇴 시점인 60에서 65세 이후 평균적으로 약 2025년을 더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은 평균보다 더 오래 삽니다. 남성은 65세 기준 85세까지, 여성은 65세 기준 90세까지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은퇴 이후 최소 25에서 30년은 대비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20년만 예상하거나 심지어 15년만 버틸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30년을 버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연 3%만 올라도 20년 뒤엔 1.8배, 30년 후엔 2.4배까지 생활비가 상승합니다. 지금 200만 원이면 되던 생활비는 30년 후엔 48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정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의료비, 관리비, 자녀 지원금 같은 고정 지출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니 돈은 안 들어오고 수입 없이 지출만 있는 구조는 바닥까지 가는 시간을 앞당깁니다. 돈이 바닥나기 전 체감하는 두 가지 시점. 노후 파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두 단계로 무너집니다. 1단계 통장 잔고가 더는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예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며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병원도 미루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게 됩니다. 2단계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치과 치료비, 수술비, 자녀 위기 지원 등 이 한 방에 준비된 자금이 절반 이상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게 됩니다. 85세 이후부터는 돈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덜 쓸 거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활동력이 떨어지며 외부 도움이 요양비 비용 발생, 병원 방문 횟수 증가, 식사 준비, 청소, 이동 등 간접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사망 직전 2년간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병원 입원, 중환자실, 간병, 약값, 응급처치 등으로 노년 30년 중 가장 많이 돈이 드는 시기가 바로 말년입니다. 30년을 설계하지 않으면 15년 후 무너집니다. 노후 설계를 20년만 해두면 15에서 20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째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병원비는 늘고 자녀도 지원이 어렵고 결국 어디 의지할 곳 없나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메우지 못해 기초연금 국민연금만으로 연명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노후로 추락합니다. 버티는 법이 아니라 지켜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0년을 버티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장기 구조를 계획한 연금 또는 수입. 연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지속기간. 개인연금이 있다면 최소 85세 이상 수령 구조가 되어야 함. 변동성 대비 큰돈 나가는 이벤트 미리 준비. 치아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 등은 건강보험 외에도 실비보험 예비자금으로 대비. 간병비는 실손보험 또는 가족 내 협의 구조 필요. 최소한의 자산 유동화 플랜. 집, 자동차, 보험 등에서 긴급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어야 함. 급할 때 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노후는 매우 위험함. 지금부터라도 30년을 가정하고 다시 짜보세요. 지금 60세라면 당신의 노후는 앞으로 최소 360개월입니다. 그 기간을 아무 생각 없이 넘긴다면 15년 후 당신은 30년을 준비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남은 자산, 예상 지출, 예상 건강 상태, 수입이 끊길 가능성, 갑작스런 지출 이벤트, 이 모든 걸 고려해 30년을 버틸 수 있나? 라고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버티는 삶에서 지켜내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내줍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지.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순 없잖아. 그렇게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종종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한국의 노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말이 통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60에서 80대는 자녀의 생계까지 떠안고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얼마나 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녀 지원 비율은 67.5%입니다.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자녀의 생활비, 주거비, 결혼자금을 지원합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달 용돈, 손자녀 양육비, 위기상황 지원, 이런 지속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자신의 노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땐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레 자녀의 사업이 망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 후 손주를 키워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원이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가 되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지원은 5년, 10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노후의 비상금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잊게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갚는다고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 이 아이는 절대 안 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점점 잊게 됩니다. 물론 일부 자녀는 되갚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지원이 아니라 의무 없는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대갚음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못 쓰고 자식은 잘 쓰는 구조. 실제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나는 병원도 아껴가며 사는데 애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지원한 돈이 정말 절박한 생계비인지 아니면 소비 여유를 위한 덧셈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어주는 순간 그 구조는 부모에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노후의 돈은 돌아올 돈이 아니라 줄어들 돈입니다. 따라서 재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쉽게 내어줘선 안 됩니다. 부모의 지원이 자녀를 망치기도 합니다. 모든 지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성인 자녀에게 계속 지원이 이어질 경우 자녀는 스스로 서려는 의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도와주겠지. 힘들면 말하면 되겠지. 이런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녀의 자립은 점점 멀어지고 부모의 고통은 길어집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삶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땐 누가 도와줄까? 노후에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겁니다. 이젠 나도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나? 그런데 이미 자식에게 많은 걸 내준 부모는 오히려 더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또 달라면 부담 줄까봐. 말하면 갈등 생길까봐. 결국 가장 힘들 때 혼자 견디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줄 땐 당연했고 받을 땐 눈치 보이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자녀 지원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지원은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다음 4가지를 고려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일회성 지원인지 지속적 구조인지 따져보세요. 긴급한 상황인지 매달 필요로 하는 구조인지 구조화되면 반드시 중단 시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2년, 5년 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지원 계약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신뢰가 아니라 현실을 위한 장치입니다. 자녀도 긴장감을 갖게 되고 부모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도와주고 소비는 선 그으세요. 생계나 건강, 교육은 지원. 여행, 명품, 자동차는 불필요한 지원입니다. 당신 노후의 우선순위는 나이입니다. 가장 슬픈 노후는 자녀에게 베풀었던 시간이 자신에게 무기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엄마, 왜 그때 그렇게 해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잖아. 이런 말까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플 때 쓸 돈은 남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세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먼저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준비된 노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는 장수입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거 아냐? 그 말 맞습니다. 단 돈이 있을 때만요. 노후 파산의 근본 원인은 돈을 못 벌게 된 순간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돈이 먼저 바닥나는 것입니다. 즉, 장수는 축복이자 준비 안 된 사람에겐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1960년대엔 평균 52세였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남성 80.5세, 여성 86.5세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 60대에 건강히 은퇴한 사람은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65세에 은퇴했다면 30년 이상 더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평생 지급되지만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전후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20년 수령 조건으로 되어 있어 85세를 넘기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있으면 소득은 없고 지출만 남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늙으면 돈 쓸 일이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도우미 비용, 이동 보조기구, 정기검사 및 약값, 이 모든 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특히 사망 직전 2에서 3년이 노후 지출의 정점입니다. 병원비만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쓸 돈이 없을 때입니다. 장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수를 뒷받침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70세까지는 전략하며 살 수 있어도 85세 이후엔 전략이 아니라 의존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 시기에 통장 잔고가 없다면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요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파산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문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요? 실제로 요양병원, 실버타운, 보험업계에서 가장 조심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어르신 상태 어떠세요?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이 말 속엔 예상보다 오래 산 사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장수는 시스템에도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장수는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래 산다는 건 더 많은 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더 많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 그 시간을 금전적 고통 없이 살기 위해선 지금부터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의 수령 기간을 늘리세요. 가능한 한 평생 수령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 개인연금도 85세 이상까지 수령 조건으로 연장 필요. 자산 일부는 90세 이후용으로 남겨두세요. 70대까지는 쓰지 않는 자금 확보. 나중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시점에 꺼낼 수 있는 돈 확보가 중요합니다.
간병 비용, 요양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산하세요. 간병은 24시간이면 월 300만 원 이상. 국가 지원 혜택과 실손보험 활용 여부 확인.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속되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죽음을 미루는 일이 아니라 삶을 계속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나 자신이 준비한 재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장수는 복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입니다. 누구도 내 삶의 말년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90세 넘게 살 줄 알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95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을까? 85세 이후 병원과 요양시설을 갈 비용은 충분한가? 수입이 완전히 끊긴 20년 후에도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의 답이 예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노후는 인생 2막이 아닙니다. 수입 없이 버티는 연장전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이제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90세까지 살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이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